제가 1989년도 한의대를 졸업하고 임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2018년이잖아요. 거의 만 30년이 되네요. 30년 동안 코를 들여다보면서 코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30년 꽉 찬 30년이죠. 30년 가까운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완성된 비염 축농증에 대한 견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비염 축농증 여기 고생 많이 하고 오셨는데요. 다 안 낫는 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동영상에 완치 개념을 설명하겠다고 완치할 수 있다라고 제목을 붙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코가 단순 그냥 이렇게 콧구멍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마 쪽에 비어 있는 거 아시죠? 숨 쉴 때마다 여기에 바람이 지나다녀야 돼요. 광대뼈 속 비어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공기가 지나다녀야 돼요. 그리고 어디도 비어 있냐면 눈 뒤쪽 다 비어 있고 여기 저평동 비어 있고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이 4쌍 8공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얼마나 코가 넓으냐면 뇌 들어있는 부분 빼고 이 경추 빼고 턱을 빼면 이 공간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는 뇌하고 코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쉴 때 이 공간으로 숨이 다 지나다녀야 코의 기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 이게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저평동인데요. 이게 코 구멍 옆에 빈 공간으로 이렇게 가느다란 관으로 연결돼서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비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코의 부속 동굴 부비동, 비강과 부비동. 그래서 코의 공간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바람이 지나다니면서 어떤 기능이 수행이 되냐면 코로 숨을 탁 들이쉬는 0.25초 만에 아무리 추운 공기를 마셔도 영하 40도의 공기를 마셔도 입을 딱 다물고 코로 딱 지나가면서 목구멍을 지나가게 되면 36.5도로 데워져요. 아주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리 건조한 공기를 마셔도 딱 하는 동안 이 공간을 싹 지나가면서 85%로 가습이 돼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이런 거 코에서 다 걸러지죠. 그러면서 목구멍을 지나서 폐로 들어가는 공기는 가장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의 기능은 공기의 온도 조절, 습도 조절과 공기 정화 기능이 있으면서 냄새도 맡고 요 생긴 모양에 따라서 소리도 달라지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이 책이 지금 축농증 이겨내기라는 책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책이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3대째 이비인후과 의사 집안이랍니다. 근데 이 책에 의하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부비동은 왜 있는 것일까? 어떤 의미로 부비동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부비동이란 눈을 둘러싼 뼈들이 만나는 곳에 생긴 두개골의 빈 공간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라. 부검을 한다고 해도 부비동만을 적출해서 표본병에 담아두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 정말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순 때문에 인류학자와 의사들은 애초에 왜 부비동이 생기게 되었는지 궁리해 보게 되었다.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7가지의 이론이 있다. 이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온도 조절, 습도 조절 이외에 무슨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7가지의 가설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최신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7가지의 가설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요 빈 공간이 있으면 두개골의 무게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요게 에어 쿠션처럼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를 줄여주는 완충 공간 역할을 하고, 또 미각과 후각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이 부비동 공간의 가장 큰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요, 온도 조절, 습도 조절보다 이 뇌라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컴퓨터의 환풍기와 같은 과열 방지 장치 역할을 한다는 게 저의 임상 경험을 통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임상을 한 30년 하면서 정말 알게 된 것은, 야, 이 컴퓨터의 과열 방지 장치라는 그 기능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점점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부비동은 뇌 자체에서 사고 활동과 생명 유지 활동을 할 때 생기는 열을 식혀주는 뇌의 과열 방지 장치다. 이게 이제 8번째 학설이자 이제 정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 숨만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숨을 쉴 때마다 이런 모든 공간으로 바람이 지나다녀야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일단 머리가 맑아지고 눈도 편해지고 귀도 편해지고 하는 건데,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을 때 이제 뇌의 기능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뇌의 기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맑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하는 게 다 비강과 부비동의 기능이 떨어져서인데, 보세요. 이렇게 축농증이 있으면 숨을 쉴 때 여기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축농증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축농증이 없는데도 코가 막혔다 뚫렸다 하면서 부비동으로 연결된 관이 막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CT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축농증은 없어, 여기 고여 있는 농은 없는데 연결된 관이 막히면 바람이 안 지나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부비동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눈곱 많이 끼시는 분들 있으세요? 눈곱.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왜 눈물이 이렇게 찬바람 불면 눈물이 겉으로 줄줄 흘러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게 안과 질환이 아니고 코 때문이었다는 거죠. 아세요? 눈곱이 코딱지라는 사실.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죠. 왜 우리 감기 걸리면 눈곱이 이렇게 많이 끼잖아요. 근데 눈곱이 코딱지라는 사실을 그냥 의식을 별로 안 하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는데, 코딱지라는 증거는 코딱지처럼 누리끼리 하잖아요. 그리고 동글동글하고 먹어보면 짭짤하고. 근데 꼭 눈 여기에만 이렇게 눈곱이 끼는 거죠. 눈 안쪽에. 근데 눈 안쪽 여기가 코하고 연결된 눈물관이 연결된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막혀서가 아니라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눈곱이 코딱지인데요. 왜 눈곱이 코 위로 이렇게 코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왜 병에다가 이렇게 빨대를 T자로 끼워서 바람을 휙 불면 병에 있는 물이 이렇게 빨려 나오잖아요. 코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코로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이 눈물관이 빨대 역할을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당겨주는 구조인 거예요. 보이세요? 코로 숨을 쉴 때마다 눈물관하고 연결된 이 눈동자에 들어있는 눈물을 코로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당겨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콧바람이 좋지 않으면 눈물관에 이렇게 빨대처럼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눈물이 당겨져야 되는데, 그게 당겨지지 않고 코가 안 좋으면 밤새도록 오히려 코 점막에 있는 점액 물질이 이렇게 올라와서 말라붙은 게 눈곱인 거예요. 그래서 눈곱이 낀다는 것도 코가 좋지 않은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눈물이 이렇게 줄줄 흐르는 것도 눈물관이 막혀서가 아니라 눈물관이 정말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눈물이 줄줄 흘러야 돼요.
눈물 흘리는 양이 얼마나 많으냐면 정말 눈물 줄줄 흘리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는 거 아시죠? 근데 어느 때는 흐르고 어느 때는 좀 덜 흐르고 하는데 정말 막혀 있다 그러면 그냥 줄줄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눈곱이 낀다는 얘기는 일단 눈물관이 막히지 않은 증거고요. 콧바람이 좋지 않으면 이제 눈물이 땡겨지지 않으니까 눈물이 겉으로 흘러서 코를 잘 치료하면 눈물 흘림증도 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눈물관이 단순 중력을 이용한 하수구의 구조라 그러면 빗물관처럼 우리 물구나무를 서면 눈물이 이렇게 겉으로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뭐 옆으로 누워서 자건 엎드려서 자건 거꾸로 자건 뭐 물구나무를 서건 눈물이 겉으로 흘러서 고생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근데 콧바람이 좋지 않으면 이제 눈물관을 통해서 눈물이 땡겨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눈물 흘림증도 코질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베르누이 효과라 그래요. 병에다가 빨대를 이렇게 T자로 끼워서 바람을 휘익 불면 병에 있는 물이 다 이렇게 빨려 나오는데 코에는 구석구석 다 이렇게 베르누이 효과가 구석구석 적용된 아주 과학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코로 숨을 탁 쉴 때마다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공기들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공기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열도 식혀주고 눈에 열을 식혀주는데 이 눈동자잖아요. 우리 몸에서 제일 열 발생량이 많은 데가 눈동자 뒤에 망막인 거예요. 여기서 사물을 쳐다보면서 계속 정보 처리를 하잖아요. 컴퓨터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컴퓨터 그래픽 작업할 때 엄청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열 발생량이 제일 많아요. 우리 몸에서 제일 뜨거워요. 망막은 1억 개 이상의 빛감지 세포와 100만 개가 넘는 시신경 세포가 촘촘하게 분포해서 몸에서 대사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열 발생량이 제일 많아요. 그 열을 혈액순환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눈 위로 바람이 통하고 눈동자 여기로 바람이 통하고 눈 밑으로 바람이 통하고 눈 뒤로 바람을 통하게 해서 눈동자를 중심으로 숨을 쉴 때마다 선풍기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눈 뒤로 바람이 잘 통하면 눈의 열이 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눈이 충혈이 잘 되시는 분들, 눈동자 자체는 죄가 없다니까요. 코로 숨을 쉴 때마다 눈을 중심으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 눈의 열이 잘 식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눈피로가 안 생기는데 코가 안 좋으면 눈이 피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의 과열 방지 장치 역할을 하는 게 코였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코로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이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중이고 여기가 이관인데 코로 숨을 쉴 때마다 이관이 빨대 역할을 하면서 중이 공간까지 계속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코를 잡고 이런 거 해보세요. 코를 잡고 하면 귀로 바람이 뽁 하고 가야 돼요. 안 되시는 분 자수하세요. 코를 잡고 해서 귀까지 바람이 가야 되는데 이관이 막히면 귀가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거죠. 귀도 숨을 쉬어야 귀에 열이 식으면서 열을 받으면 컴퓨터 고장 나는 거 아시죠? 귀라는 컴퓨터도 초정밀 감각 센서인데 그게 열을 받으면 이제 귀가 중이염뿐만 아니라 귀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관이 막혀 있으면 나이가 들면 이명도 잘 생기고요. 가는 기도 잘 먹고요. 이석증, 전정기관염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도 코를 치료하지 않고는 그게 치료가 될 수 없는 그런 증상입니다. 코가 안 좋으면 이제 이명도 잘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다시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이염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 숨을 잘 쉬게 되면 이관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물이 빨대처럼
음압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코를 잘 치료하지 않으면 중이염은 따로 아무리 약을 써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인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숨을 쉴 때마다 여기에 바람이 잘 통하면 앞머리가 안 아파요. 그리고 요 사골동이라 하는데 코 옆쪽으로 공기가 잘 통하면 편두통이 안 생겨요. 그리고 눈 뒤쪽에 요 저평동으로 바람이 잘 통하면 뒷목이 안 아파요. 그래서 코하고 두통하고는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코를 고치지 않고는 두통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코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뇌하수체라고 아시죠? 여기가 뇌하수체예요. 뇌의 하수체. 여기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모든 중요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뇌하수체를 싸고 있는 비슷하게 싸고 있는 이 저평동이라는 공간 아시죠? 여기 보이시죠? 뇌하수체로 이렇게 싸고 있어요. 뇌하수체가 얼마나 중요하면 뇌하수체에 맞춤형 환풍기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저평동에 공기가 잘 통하면 뇌하수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뇌하수체에서 그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저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면 오줌을 싸요. 어린아이들, 오줌 싸는 아이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을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코로 숨을 쉬게 이렇게 잘해서 저평동으로 공기가 잘 통하면 오줌은 안 생기는 거예요. 항이뇨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면 쌀 정도로 이렇게 분비가 오줌이 이제 잘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냐면 오줌 싸는 아이들 입을 딱 테이프로 붙이고 밤에 입 다물고 자게 하는 거예요. 코가 불편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코가 안 불편한데도 오줌을 싼다 그러면 입술에 테이프를 딱 붙이고 자게 하잖아요. 그날은 오줌을 안 싸요. 근데 입 벌리고 자면 입으로 숨 쉬면 그날 오줌을 싸요. 그러니까 코가 너무 답답해서 코로 숨을 잘 쉴 수가 없으면 오줌을 싸요. 아주 재밌어요. 정말로. 그래서 코를 잘 치료하면 야뇨증도 잘 치료가 되고요. 코를 잘 치료하면 여기서 갑상선 기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야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도 임상적으로 코 치료를 잘하면 갑상선 기능은 가장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건 제가 임상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은 종류 그 여자의 임신 출산에 관한 거, 남자의 정력에 관한 거 호르몬 여기서 다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코를 잘 치료하면 그쪽 기능이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불임 치료에 또 가장 근본적인 것도 코 치료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 중요한 이렇게 맞춤형 환풍기 붙여놨는데 여기에도 공기가 잘 통해야 되겠죠. 뇌하수체의 맞춤형 환풍기, 뇌하수체 기능을 위한 과열 방지 장치가 코의 저평동이었던 거죠. 코가 좋지 않고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면 머리가 맑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심장에 혈압을 올려서 머리를 맑게 하려는 노력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잘 치료하면 혈압 요구량이 떨어지고요. 여기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밤에 수면 무호흡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밤에 자다가 헉 하고 숨을 안 쉬면 심장이 일을 하겠죠. 헉 하고 숨을 멈추는 순간마다 심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뛰겠죠. 그러면 밤에 편히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심장은 밤에 코로 숨을 멈추는 순간순간마다 100m 달리기를 몇 번이나 하는 줄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자꾸 누적이 되면 심장병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장병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코가 좋지 않으면 수면무호흡 심해지면서
심장병이 잘 생긴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심장 질환은 정말 코 질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코로 숨을 잘 쉬게 되면 혈압도 떨어지고 심장도 굉장히 많이 편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코 안 좋으셔서 오셨는데 한숨 많이 쉬는 증상 있죠. 여기 한숨들 많이 쉬세요? 잘 안 쉬세요? 하품, 한숨. 한숨 쉬는 것도 코 질환이더라고요. 심장 증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코를 잘 치료하게 되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숨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숨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숨찬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안 좋아서 한숨을 자주 쉬는 거라고 제가 코 치료를 잘 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 치료를 잘 하니까 대부분 한숨 쉬는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품 자주 하는 증상도 없어지고. 근데 이제 하품은 숨길이 이제 이게 좀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숨을 잘 쉰다는 것은 일단 코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에서 숨길이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뭐 부비동으로 바람이 지나가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일단 1층, 2층, 3층으로 바람이 다 잘 지나다녀야 되는데 1층만 지나다니면 1층으로만 숨이 지나다니면 숨은 쉬어져요. 그런데 2층으로 지나다녀야 이 부비동으로 바람이 통하면서 2층으로 바람이 잘 통하면 편두통이 없어져요. 한숨하고 하품이 없어지려면 3층으로 바람이 지나다니면서 앞머리 지나다니면 앞머리 안 아프고 3층으로 지나다니면서 저평동으로 바람이 통하면 뒷머리가 안 아픈데 3층까지 바람이 들어가야 숨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1층만 바람이 지나다니면 숨이 요까지 쉬어지는 느낌이 요까지 오고요. 2층으로 바람이 지나다니면 숨이 요까지 내려와요. 근데 제가 치료를 하면서 3층으로 바람이 통하게 침을 잘 놓으면서 숨이 쑥 들어가면서 3층으로 바람이 통하면 숨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심장이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라고 환자분들이 실시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숨하고 하품이 안 나오려면 이렇게 3층까지 바람이 지나가야 되는 그런 증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코의 기능을 지금 간단히 살펴봤어요. 코로 숨을 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일단 눈이 편해지겠죠. 머리 맑아지겠죠. 귀도 기능이 제대로 죽을 때까지 잘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코 구석구석 바람이 잘 통하면 여기가 다 편해지는 거예요. 한숨도 안 쉬고 하품도 안 하고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맑고. 그래서 이제 이 코골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코골이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코로 숨을 쉬면서 이 소리가 나는데요. 코가 좋지 않은 것만큼 코골이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입이 벌어지면 코골이 소리가 어디서 나냐 하면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요. 목구멍. 목젖, 혀뿌리 뒤쪽. 이 부분에서 소리가 나요. 근데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면 코골이 소리가 어디서 나냐 하면 입 천장에서 소리가 나요. 코에서 소리가 나요. 아시죠? 코로 숨을 쉴 때하고 입으로 숨을 쉴 때하고 코골이 소리 발생 위치가 다른 거. 이건 코고 이건 목이잖아요. 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골이는 소리 나는 그 마찰 부위가 두 군데인데 지금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는 코골이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코골이는 말하는 대가로 코를 골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람은 요 기도 요 공간이 되게 좁은 거예요. 침팬지는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침팬지는 코를 안 곤대요. 여기가 이렇게 넓어서. 사람은 여기서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좁아야 이렇게 소리가 잘 날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대가로 코를 골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비인후과에서는 목구멍에 이렇게 코골이 소리를 이렇게 집중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기도 공간이 넓어야 코를 안 곤다고. 그래서 기도 공간을 이제 넓히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입으로 숨을 쉬면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게 맞지만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여기서 소리가 나요. 입천장. 제가 이거를 이제 그 동영상에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놨냐면 어느 날 제가 이제 침을 이렇게 놓거든요. 침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놓는데 침을 이렇게 코 안에 깊이 아까 면봉 넣은 것만큼 침이 그 깊이까지 들어가요. 근데 침이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침을 이렇게 건드리는데 침 끝에 뭐가 이렇게 덜렁덜렁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여기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 끝이 우리 목젖 이렇게 흔들려서 소리 나는 것처럼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 끝이 꼬리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끝이 벽에 딱 이렇게 안 붙어 있고 살짝 목젖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게 약간 꼬리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 끝이 흔들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아, 코 안 골면 정말 좋을 텐데 코를 일부러 골게 만들어 놨구나. 왜 종이필이 종이 두 개 이렇게 맞부딪혀서 필이 불면 종이장 두 개 이렇게 맞붙이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팔랑개비 이렇게 소리 나듯이. 그러니까 선풍기에 실 묶어 놓으면 이렇게 팔랑팔랑 하면서 이렇게 끝에 흔들리면서 이렇게 소리 나듯이 코 안에 끝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소리가 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 이제 코가 많이 막히시면 이제 입으로 숨 쉬는데 그 직전에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쉴 때 어떤 때는 코를 골고 어떤 때는 코를 안 고는데 우리 되게 피곤하면 코 많이 골잖아요. 피곤하면 술 드신 것처럼 코 점막이 이렇게 붓거든요. 그러면 좁아진 것만큼 마찰음이 크게 날 수 있게 그렇게 코를 일부러 만드셨더라고요. 부비동 공간이 막히면서 이 공간이 좁아진 것만큼 마찰이 세게 일어나면 코골이 소리가 커지게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코골이 치료하는 내용이나 비염 치료하는 내용이나 축농증 치료하는 내용이나 저한테는 똑같아요. 비염 축농증 있는 것만큼 코골이 소리가 커지게, 코가 나빠지는 것만큼 코골이 소리가 커지게 그렇게 코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코 고는 것만큼 예전엔 안 골았는데 요즘엔 이제 어딘가 모르게 나빠져서 코를 더 많이 골게 됐어. 코가 안 좋아진 것만큼 코를 고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코라는 공간은 너무 중요해서 머리의 과열 방지 장치잖아요. 뇌 기능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코가 나빠지는 것만큼 코 골이 소리가 나게 그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비염 치료하는 거나 코골이 치료하는 거나 정말 본질적으로 내용이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코를 잘 치료하면 코골이 소리에 그게 이제 정답인 거죠. 코 그냥 골아서 귀찮은 게 아니라 너 코 나쁘니까 코 치료해.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코 치료해. 라는 부르짖음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다르죠. 그래서 저는 코골이 소리는 부비동 공간이 좁아져 있다는 증거, 머리가 맑지 않다는 증거, 그래서 코골이는 건강의 바로메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 무조건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입으로 숨을 쉬면 목에서 소리가 나지만 코로 숨을 쉬면 코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코골이하고 목골이 두 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면 비강 코골이가 코골이고 입으로 숨을 쉬면 이게 구강 코골이잖아요. 이거는 목골이. 그래서 이거는 비강 호흡이고 이거는 구강 호흡인데요. 오늘 이제 비염 축농증 완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보세요.
목숨 걸고 코숨 호흡.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진짜 목숨을 걸고 코로만 숨 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호흡이 얼마나 건강을 망치는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염 치료나 축농증 치료나 코골이 치료나 수면무호흡 치료나 똑같이 코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요. 근데 이비인후과에서는 현재 비염 수술의 내용이 다르고 축농증 수술의 내용이 좀 다른 거 아시죠? 비염 수술, 축농증 수술 다르잖아요. 그런데 코골이 수술은 또 달라. 수술하는 자리가 또 달라. 수면무호흡 너무 심하면 거긴 또 수술하는 자리가 또 더 달라. 그거 아세요? 다 다른 거? 모르세요? 비염 수술은 하비갑계 절제술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비점막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요. 그건 아시죠? 레이저 시술이나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코 간단하게 이제 코로 숨쉬게 만들어주는 수술, 간단한 비염 수술, 축농증 수술 그러면 이제 뼈까지 잘라내면서 부비동 안에 고여있는 농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조금 더 어려운 수술이라고 우린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코골이 수술은 목젖을 절제한다든지 편도선을 절제한다든지 이런 수술하는 거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수면무호흡 너무 심하면 이제 기도 확장 수술해서 목구멍 전체를 넓히는 수술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코 치료를 통해서 다 해보려고요. 코라는 공간이 이제 요게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 하면서 부비동까지 바람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도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어떤 구조하고 똑같으냐 하면 온돌 구조 아시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구들장 깔아서 아궁이에서 불 떼면 방 전체 온기 통해서 이제 굴뚝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이 코라는 공간이 온돌 구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온돌 구조는 구석구석 베르누이 효과가 잘 걸려야 방 전체 온기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방 전체가 따뜻하거든요. 근데 구들장이 잘못 깔리면 아랫목만 뜨뜻하고 움목은 차가워서 저기는 얼음이 얼고 아궁이 있는 데만 뜨거워서 방 온도 다른 거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고 그래서 구석구석 이렇게 온기가 다 잘 통해야 되는데 구들장이 잘못 깔리면 구들장이 무너지면서 이제 방 전체가 따뜻하지 않아요. 근데 이 코도 똑같은 거죠. 수술을 해서 어느 공간을 이렇게 넓히는 거는 사실은 구들장이 무너지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르누이 효과가 잘 걸려서 구석구석 바람이 통해야 이 전체 공기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굴뚝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공간만 일정 부분만 이렇게 넓히게 되면 글로만 바람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 전체가 따뜻하거나 방 전체가 시원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 이제 이 구조가 무너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비염, 이 코막힘으로 오셨고, 뭐 어떤 분은 축농증이 심하셔서 오셨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기침으로도 오시고 후비로도 오시고 했는데, 처음에는 코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나았었잖아요. 어렸을 때는. 감기약 효과도 너무너무 많이 봤었고, 콧물 줄줄 나고 누런코 날 때 감기약 며칠 먹으면 감기가 끝나곤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약이 더 이상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만족할 만큼 효과가 없어서 이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이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요. 감기가 어떻게 축농증이 될까? 부비동염이 될까?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인 거 아시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지 어쨌든 바이러스 감염인 거 아시죠? 근데 축농증이 되면, 부비동염이 되면 항생제 쓰시는 거 아시죠? 그게 어떻게 되는 개념이냐면, 처음에 감기가 걸려서 코가 꽉 막혔을 때 감기약을 먹으면 콧구멍이 뚫리면서 이제 모든 증상이 다 좋아져요.
근데 그게 몇 차례 반복이 되면서 어느 날부터는 1주, 2주, 한 달씩 약을 먹어도 코 막힘이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코가 잘 안 풀어지고 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약을 써도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아, 수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잖아요. 그 경계선이 뭐냐면 코가 막혔다 뚫렸다 하면서 부비동으로 연결된 관이 있을 거잖아요. 부비동으로 연결된 관이 굉장히 가느다란데 감기에 걸려서 점막이 부으면서 꽉 막혔다가 약을 먹으면 콧구멍도 뚫리면서 부비동으로 연결된 관이 뚫리면 축농증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부비동으로 연결된 관이 딱 막히면 그때부터는 이 축농증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코막힘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감기가 새겼다가 비점막이 자꾸자꾸 부어서 부비동 입구가 막히게 되면 부비동 안에 세균이 증식해서 감염되는 2차 감염으로 인해서 부비동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감염으로 부비동염이 되면 그때부터는 항생제를 쓰게 되는 거죠. 감기에는 약이 없어. 바이러스 감염엔 약이 없어. 하다가 이제 축농증으로 가면 항생제를 쓰는 이유가 밀폐된 공간 안에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 이제 그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항생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이게 막혀서 여기 이렇게 농이 고였잖아요. 축농증이 왜 약으로 치료가 잘 안 돼요?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고 CT 찍으면 이 안에 농 고여 있는 것 다 보이는데 이거 왜 약으로 없애지 못해요? 이 안에 농 이렇게 고여 있는데 약 먹으면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간에 농양이 있어도 고단위 항생제 쓰면 이제 수술 안 하고 치료해내고 유전자 조작도 하는데 이거 너무 엑스레이 찍으면 보이고 꺼내보면 누런코 있는 거 이거 왜 약으로 치료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너무 답답하죠? 왜 약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꺼내려고 이 안에 고여있는 농 꺼내려고 이제 축농증 수술을 하잖아요. 왜 안 돼요? 그 다음에 비염이 왜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먹어도 왜 콧구멍이 이렇게 뚫리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농은 이제 우리가 약을 먹으면 이 농이 어딘가 좀 사라져서 없어졌으면 없어졌겠으면 너무나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농은 꺼내지 않으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나서 여기 이제 농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화상 입었을 때 이게 약을 이렇게 잘 덮어서 약을 먹는다고 이 농이 어딘가 이렇게 살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처 난 건 이렇게 떼내고 소독하고 이렇게 드레싱하면서 상처 보호를 하잖아요. 겉피부는 농이 생겨서 딱지가 생기면 이 겉피부는 역삼투압이 안 돼요. 그래서 피부 바깥으로 뭔가가 배출이 돼서 나오면 이거는 다시 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피부는 역삼투압이 안 돼서 이제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이 안에 농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얼굴 속에 들어있고 뼈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숨을 쉴 때 공기가 맞닿는 이게 겉피부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배출된 농은 이게 부비동으로 연결된 관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이게 그냥 이 안에 어떤 방법을 해서도 이 안에서 뭐 사가서 없어지고 이렇게 어디 스며들어가서 뭐 해결이 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풀든지 수술해서 이걸 꺼내지 않으면 약으로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겉피부예요. 겉피부가 뭔가 이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게 뭐가 된다 그러면 우리 목욕탕 물속에 들어가면 그 물이 내 몸속으로 다 흡수돼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피부는 뭐가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뭐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안에 농이 들어있는 것도 이게 겉피부라는 거죠. 숨 쉴 때 이 공기가 맞닿는. 그래서 농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꺼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션법을 사용하게 된 거고요.
생긴 농은 빼내야 되고 생기지 않게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비염은 또 왜 이 코 막힌 거, 이게 부풀어 있는 거, 처음에 감기약 먹으면 꽉 막혔다가 감기약 먹으면 이게 뚫리잖아요. 근데 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코 막힘이 해결이 안 되냐고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코 점막이 이제 감기로 인해서, 염증으로 인해서, 어떤 감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콧구멍이 확 막히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이게 뚫려요. 근데 뚫릴 때 부어있는 살이 100% 안 가라앉는 거예요. 99%만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멍들어서 이제 상처를 입어서 이만큼 부으면서 이렇게 멍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상처도 가라앉고 멍도 가라앉으면서 아픈 것도 없어졌는데, 이 부어오른 살은 다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화상 입었을 때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부풀고 살도 부풀고 상처도 나고 열도 나고 이러다가 염증 가라앉고 상처도 없어지고 부어오른 살도 다 재생이 돼서 안 아프지만, 부풀어 있는 그 살이 100%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시죠? 코 점막도 확 부었다가 염증 가라앉고 콧구멍이 이렇게 넓어지는데, 원래대로 100% 안 가라앉고 한 99%만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감기 걸리면 또 막혔다가 또 뚫리는데 조금 덜 가라앉고, 또 막혔다가 어느 날 깔아앉는데 조금 덜 가라앉고, 그래서 덜 가라앉은 부분이 조금씩 누적이 되면서 어느 날 부비동으로 된 그 부비동으로 연결된 관이 딱 막히면 이제 축농증이 되는데요. 부어 있는 이 살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덜 가라앉은 부분은 염증이 덜 가라앉은 게 아니고 그냥 부어오른 살만 덜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살이, 부피가 비후되어 있는 거예요. 염증이 덜 가라앉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혈액순환으로도 안 되고 염증이 아니니까 염증 치료로도 안 되고 그냥 내 살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약으로 가라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부어 있다가 여기서 감기가 걸리면 꽉 막히잖아요. 그럼 감기약을 먹어서 가라앉는 부분은 요만큼, 여기서 이만큼 돼야 되는 요 부분은 염증이 안 가라앉은 게 아니고 그냥 내 살이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아서 이렇게 굳은 살 베긴 것 같은 그런 살, 기타를 많이 쳐서 손가락 끝에 굳은 살 베긴 것 같은 그런 살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염증 치료제로 안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비염도 약으로 안 되고 축농증은 꺼내야 되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비강사열이라는 방법으로 코 점막에 부풀어 있는 그 점막을 이렇게 콕콕콕콕 찔러서 사열을 하게 되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 부풀어 있는 점막에 부기가 빠지면서 이제 콧구멍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주면 콧구멍이 자꾸 조금씩 넓어지면서 이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스스로 집에서 코 세척 가지고 비염이 나을 수 있을까? 처음에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코 세척해주고 꾸준히 관리해주면 이제 계속 좋은 채로 유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부어오른 점막 자체가 코 세척만 가지고 부기가 이렇게 팍팍팍팍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세척도 한계가 있는 거고, 석션으로는 이 안에 고여있는 농은 그때그때 빼줄 수 있지만, 이게 부어 있는 비후된 그 점막에 부기가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석션이 한계가 있는 거고요. 항생제로도 이 부기가 안 빠지는데 건강식품으로도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치료가 안 됐었던 거고요. 이게 어떤 개념하고 똑같으냐 하면, 어른들 전립선이 비대된 증상,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치료 안 돼서 결국 수술하는 경우 많은 거 아시죠?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도. 그러면 나이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전립선이 비대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편도선이 비후되어 있고 편도선이 비대된 증상, 혈액순환 잘 되는 아이들도
그게 약으로 해결이 안 돼서 편도선 절제술 많이 하잖아요. 전립선, 편도선, 임파선, 갑상선, 뭐 흉선 이런 선 조직들 이렇게 부풀었다 깔아앉았다 하면서 분비물을 내는 조직이 이제 선 조직인데요. 이 선 조직이 비대되어 있는 거, 비후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약으로 부피를 줄일 수가 없어서 결국 수술을 합니다. 근데 코 점막도 분비선 조직이라는 거죠. 코 점막뿐만 아니라 코 입구서부터 이런 기관지 이런 점막은 항상 분비물이 촉촉하게 나와주면서 습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기 점막은 전부 분비선 조직인데 그게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염증으로 인해서 조금씩 비후되어지면 약으로 부피를 줄이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약들을 쓰고 안 돼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약 처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치료로 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약이 전혀 필요가 없냐? 그렇진 않고요. 몸에 좋은 약은 다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코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코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효과가 정말 이렇게 미미하다는 거 아시고 다른 몸 건강을 위해서 약을 드시는 거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정말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약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에도 콧물 재채기는 약이나 다른 식품으로 줄일 수 있지만 코가 정말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도 코가 정말 막혀 있어. 이거는 약으로 이렇게 잘 안 뚫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후된 점막을 저는 침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침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답이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강 사열 방법의 장점은 일단은 아픈 거 말고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것만큼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강 사열의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코딱지 많이 생기는 분들 있을까요? 코딱지. 코딱지가 그 코 점막이 건조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좋은 게 뭐냐면 코가 건조하다는 것도 이 대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알코올이 묻은 채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 코라는 공간이 그냥 호흡의 통로면 코딱지가 생기든 어쨌든 막히지만 않고 숨만 잘 쉬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 머리에 과열 방지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건조하면 물이 묻은 채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 열교환 양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코가 건조하면 열교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눈의 피로가 덜 풀어지고 머리가 맑지 않겠죠. 대뇌 건강에 코 건조증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코 건조한 것도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코 점막이 부어서 콧물이 굉장히 많이 나는 증상도 비강 사열의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데 코가 건조한 증상도 이 방법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약 중에는 콧물을 말려주는 약이 대부분인 거 아시죠? 콧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 콧물 안 생기게 하는 게 이제 급하셨잖아요. 약 드실 때. 그래서 코 건조증이 왜 생기냐 하면 발생 이유. 요즘에는 코감기약 안 먹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의 비염 치료제 총량만큼 코 건조증이 생기는 나이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80 훨씬 넘으셨는데요. 지금도 코가 건조하지 않으세요. 평생 코 건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20살, 30살, 40살 밖에 안 됐는데 코딱지가 자꾸 생기고 코가 건조해졌어.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먹은 콧물 말리는 약의 총량만큼 코 건조증이 생기는 나이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점막 수축제 오트리빈 많이 사용하게 되면 건조해지고요. 수술 후유증으로도 코 건조증이 생길 수 있는데 코막힘이 심할 때 합의갑게 절제술을 하잖아요. 그때는 수술로 굉장히 많이 덕을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단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이제 건조해지는 거예요. 코 점막에 분비선 기능층이 절제가 되면 이제 어느 날 이제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 후유증으로도 점막 기능층이 분신된 것만큼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그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다니면서 이제 의료 봉사를 다니면서 코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르신들 코를 다 들여다봤어요. 코가 막혀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기 좋은 데 살면 코가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코가 안 막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분들도 이제 코로 고생한 적이 물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코가 뚫리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 나이를 대충 살펴보니까 55세 전후부터는 코가 뚫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의원을 하면서 코치를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환자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땀샘이 위축이 되면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옷 입었다 벗으면 이렇게 하얗게 가루도 떨어지고, 그거하고 똑같이 나이가 들면 분비선이 위축이 되면서 이제 여자들 갱년기 지나가면 질 건조증 이런 거 생기는 것처럼 코 점막의 분비선 기능도 위축이 돼서 코가 뚫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55세 전후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수술, 알러지 비염이든 코막힘이든 비후성 비염이든 축농증으로 인해서 수술 여러 번 하신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 코 건조증으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분비선 기능층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술 후유증으로도 코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감기 걸렸을 때 최대한 그 감기약을, 복용량을 줄이는 게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코가 뚫려도 이게 이제 누적이 돼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코감기약, 종합감기약, 기침발효약, 이거 다 분비물 말리는 약이잖아요. 종합감기약 한번 먹으면 코하고 목구멍 바짝 말라요. 입안에 침도 마르고. 걸렸을 땐 좋지만 그게 영향을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게 여기 미치거든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해열제만 먹자. 너무 아프니까 해열제만 먹고, 감기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인데 코감기 한 2주일 정도는 고생할 생각하시고 최대한 콧물 말리는 약을 안 쓰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그럼 어떻게? 침 치료 받으러 오시라고요. 건조증 해결할 수 있는 거 이제 침 치료 안전한데, 건조한 걸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있다 그러면 여자들 얼굴에 피부 건조해서 마사지하고 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거 안 해도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건조해지면 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건조해지게 보호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노인성 코질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렇게 봤는데 코는 뻥 뚫려 있는데 머리 아파서 고생하고 이런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문제는 노인성 코질환, 이게 뭐냐면 이제 55세, 60세에 넘어가면 콧구멍이 자꾸 뚫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하비갑계만 뚫리는 거예요. 중비갑계, 상비갑계는 안 뚫려요. 무슨 말이냐면 하비갑계는 분비선 기능층이 두꺼워요. 중비갑계, 상비갑계는 얇아요. 코도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 안에 이렇게 들여다본다든지 손가락 코딱지 후비려고 손가락 이렇게 넣어보면 만져지는 대부분의 점막이 하비갑계거든요.
하비갑계만 위축이 주로 되는 거예요. 중비갑계, 상비갑계는 분비선 기능층이 얇아서. 그럼 상대적으로 하비갑계만 넓어지면 하비갑계 절제술, 비염 수술한 것처럼 하비갑계만 넓어지면 상대적으로 중비갑계, 상비갑계로는 바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인한 두통이라든지 다른 증상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유 없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 최근에 오신 분도 6개월 전부터 그냥 앞머리만 지그시 그냥 계속 아프시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유 없이 이렇게 앞머리가 계속 아파져. 뒷목이 그냥 어느 날부터 진통제도 잘 안 듣고 머리가 무거워져. 코로 숨은 잘 쉬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하비갑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이 된 증상이라고도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 골고루 바람이 잘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유증 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제 침 치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열심히 치료를 잘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간격으로 한 20번 정도 치료하면 이렇게 얼추 그냥 다 이렇게 좀 원하는 것만큼 숨기를 다 만들어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비염 축농증 완치 개념. 어떻게 해야 이게 완치가 되냐 하면요. 제가 치료하는 건 그 다음에 어디서 뭐 비염 수술을 하든 약을 쓰든 비염이 완치가 되려면 코가 자력으로 풀어내질 수 있게 숨기를 만들어주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수술을 할 때 하비갑계 쪽만 절제해서 주로 수술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에 검색한 비염 수술하면 그냥 그 밑에 쓰여져 있는 말이 하비갑계 절제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 숨만 쉬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하비갑계고요. 요게 중비갑계고 요게 상비갑계인데 숨은 쉬게 만들어줘요. 근데 중비갑계하고 상비갑계 쪽으로 숨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하비갑계에는 부비동으로 연결된 관이 하나도 없어요. 부비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악동, 사골동, 전두동, 저평동은 중비갑계와 상비갑계로 바람이 통해야 이게 바람이 통해야 여기까지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코를 풀어도 일로만 바람이 나오면 하비갑계 쪽으로만 바람이 나오면 코가 풀어지지를 않아요. 중비갑계 쪽으로 바람이 들어가게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이게 코가 풀어지면 자력으로 이 안에 있는 코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축농증의 치료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치료를 하면서 이제 놀란 게 이상하게 10년 된 축농증이나 30년 된 축농증이나 1년 된 축농증이나 치료 횟수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코 점막은 부어있는 거 이렇게 찔러주면 이제 코에 부기가 빠진다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것, 이 안에 점막도 코 점막이 부은 것만큼 이렇게 CT 찍으면 이제 이 부분 점막도 비후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는 이 비후해져 있는 게 침 치료가 안 되면 여기도 부기가 빠질 수가 없을 텐데 저는 코밖에 침을 못 넣잖아요. 여기는 뼛속에 들어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침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년 된 축농증이나 뭐 20년 된 축농증이나 치료 횟수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왜 그렇게 이렇게 치료 횟수가 비슷한지 30년 된 건 더 걸려야 되잖아요. 비슷한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비밀은 그거였어요. 코로 풀어서 이 안에 부비동 안에 있는 농이 이 안에 들어있는 농이 이렇게 자력으로 코가 풀어지게만 되면 이 부분 안에 점막은 조금 부어 있더라도 농이 매 순간 생기는 분비물이 코로 숨 쉴 때마다 이렇게 공기가 들어다니면서 계속 스프레이처럼
계속 왜 선풍기 바람 계속 지나다니면 빨래 잘 마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 순간 분비되는 이 분비물이 숨을 쉬면서 매 순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요 부비동 안으로 숨 쉴 때 공기만 살짝 들어가게 요거 열어주고 여기만 숨길을 열어주게 되면 이 축농증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염 치료하는 거나 축농증 치료하는 거나 치료가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 안에 많이 고여있는 농은 이제 자가 석션이나 이런 방법으로 빼주고, 제가 치료하는 거는 하비도뿐만 아니라 중비도, 부비동으로 연결된 관 있는 부분까지 바람이 잘 통하게 치료를 잘 해주면 상비도 쪽으로 코 점막의 부기만 잘 빼서 숨길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축농증은 저절로 그냥 치료가 되더라고요. 박수를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염 축농증 완치 개념, 제가 진짜 한 30년 침 놔봤는데요. 여기 진짜 요 중비도 상비도로 숨 쉬어서 이렇게 숨이 쑥 들어가게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코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자력으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석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력으로 코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치료가 몸 안에서 원래 붓기 전의 상태로 코 점막에 부기만 구석구석 잘 빼주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이 축농증은 다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비염 축농증의 치료는 하비도, 중비도, 상비도까지 바람이 잘 통하게 치료를 해주면 되더라 하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안에 들어있는 농은 당장 숨길이 열리지 않으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 국민의 가정 필수품 석션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가 석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동영상에 올려놨는데요. 그 방법은 조금 이따 여기 또 미리 해보고 오신 분이 있으셔서 좀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 숨을 쉬어야 이렇게 이제 머리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코로 구석구석 숨을 쉬어야 머리도 맑아지고 눈도 편해지고 귀도 편해지고 어쨌든 자고 난 그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숨 걸고 코수목 이렇게 제목을 붙였잖아요. 코가 진짜 괜찮은 사람들도 밤에 다 입을 벌리고 자더라고요. 아세요? 우리가 이제 대여섯 시간 잠을 자잖아요. 밤새도록 입을 딱 다물고 대여섯 시간 5분 10분도 입을 안 벌리고 밤에 입을 딱 붙이고 잘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밤에 내가 참 입을 좀 많이 벌리고 잤구나 라고 아시는, 이렇게 생각한 분들 있으실까요? 코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셨고,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비행기 탈 때 귀 멍멍한 거 있으세요? 그거 없어야 정상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한쪽 귀는 멍멍하고 한쪽 귀는 안 멍멍해 이런 분들 있겠죠. 양쪽 귀 다 멍멍하세요? 귀 멍멍한 거, 이렇게 국내선 이렇게 탈 때는 귀 멍멍한 거 하나도 없어야 정상인 거 모르세요? 엘리베이터 탈 때 이렇게 귀 멍멍한 거 없잖아요. 여기 엘리베이터 탈 때 있으신 분. 엘리베이터 탈 때는 귀 멍멍한 거 없으신 분.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더 귀가 괜찮으면 비행기 탈 때도 귀 멍멍한 게 전혀 안 느끼면, 그 말하고 가고 누구하고 떠들면서 가고 뭐 모르는 중에 그냥 뭐 저절로 이렇게 귀 압력이 조절이 되면 멍멍한 거 느끼는 게 0.1초나 될까 말까 이 정도가 정상인 거죠. 근데 좀 멍멍해서 자기가
이런 거 일부러 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침을 한번 억지로 이렇게 삼켜야 된다든지 하면 입 벌리고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귀 멍멍한 거 전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한의원 다녀가시는 분들은 저를 만난 이후부터, 오늘부터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집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밤에 잘 때 입술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자라고 지도를 해요. 저는 코가 괜찮은 사람들은 다 입 다물고 자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눈을 딱 떴을 때 내 입이 다물어져 있거든. 근데 제가 오랜 기간 관찰을 해보니까 의식이 돌아오기 2초 전에 입을 딱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기차 안에서 입 벌리고 자는 거 본 적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자다가 자기가 입 벌리고 잔 줄 모르고 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가잖아요.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하고 잔 거 알면 엄청 창피할 건데 다 그렇게 입 벌리고 주무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입 벌리고 잔 거 모를 정도로 의식이 돌아오기 2초 전에 딱 붙어요. 그래서 입 벌리고 잔 걸 몰라요. 근데 자고 나서 입안이 건조하고 목이 칼칼하면 분명히 입을 벌리고 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입에 이렇게 침이 흘러 있잖아요. 그러면 입 벌리고 잔 거 맞는데 나이가 들면 입을 벌리고 자도 흘릴 침이 없어요. 입을 안 벌리고 잔 게 아니라 침이 마르더라고요. 흘릴 침이 없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한 40 넘으신 분이 자기는 아직도 침 흘린다고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흘릴 침이 있는 건 건강한 건 맞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입에 침도 말라서 오히려 목이 건조하고 칼칼하지 흘릴 침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의원 다녀가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매일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자는데요. 안 붙이면 안 되세요. 아이들도 붙이고 어른들도 붙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더더욱 붙여주셔야 되세요. 연세 드신 분들 다 입 벌리고 그러고 자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본인이 예외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나이가 들수록 더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입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은 다 밤에 입이 많이 벌어진 채로 잠을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벌써 이렇게 건조하시잖아요. 여기 다 건조하셔요. 이거 많이 건조하세요. 이러면 입이 엄청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상해요. 근데 입을 딱 붙이고 코로만 숨을 잘 쉬잖아요. 그러면 한 며칠 뒤부터 입술이 촉촉해지기 시작해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나는 코로 숨 안 쉬어. 그러니까 입으로 숨 안 쉬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입으로 계속 바람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낮에도 입술이 이렇게 100%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세요. 입술이 벌어지면 입으로 숨 안 쉬어도 입술이 자꾸 건조해지세요.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 쉬면 입술만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잇몸이 상합니다. 그래서 잇몸이 자꾸 이렇게 시리고 치아가 시리고 잇몸이 이렇게 좀 상한 분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왜 치아 교정하는 아이들 잇몸 엄청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불그스름한 거 아시죠? 입으로 숨 쉬면 잇몸이 많이 상해서 잇몸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충치가 아닌데도 잇몸이 약해지면 이가 흔들리면서 빠지는 걸 풍치라고 하지요. 그게 입으로 숨 쉬어서 생기는 병이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양치질 할 때 잇몸에서 피나는 분들 가끔 있어요. 젊은데도 이렇게 잇몸에서 피나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나시는 분들 여기 있으세요? 양치질 할 때 잇몸에서 피나는 분. 가끔. 이걸 붙이고 자게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잇몸에서 피가 안 나는 거예요. 최근에 오신 60 정도 되신 여자분은 아침에 자기가 한 10년 넘게 잇몸이 아파서 고생 중이시래요. 잇몸을 다 이렇게 정말 많이 떼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에서 너무 상아질이 약해서 그렇다. 네가 타고나기를 치아가 약해서 타고나서 그렇다는데, 이분의 증상은 어떤 증상이었냐면 음식을 못 드실 정도로 잇몸 전체가 왜 잇몸 솟은 것처럼 이게 씹지를 못할 정도로 잇몸이 항상 우리하게 아프셨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입을 딱 붙이고 난 다음 날부터 밥 먹을 때 잇몸이 안 아프시더래요. 자기가 놀란 거죠. 저한테 아주 길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셔서. 그러니까 밤에 입 벌리고 자면 치아가 바람을 맞으면서 잇몸까지 계속 바람을 맞으면서 그게 풍친 거죠.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건조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잤으니까 입안이 건조하면 침 성분에 들어있는 살균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입안에 세균 번식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 악취가 나요.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 쉬면 아침에 처음 탁 일어나서 말을 할 때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악취가 없어요. 그래서 구취는 정말 입으로 숨 쉬어서 생기는 병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죠. 스케일링 아무리 하고 위장치료 해도 아침에 탁 말할 때 입에서 냄새 나는 건 낮에는 양치질하고 나면 괜찮은데 밤새도록 세균 번식이 많아져서 아침에 입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거 입으로 숨 쉬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입으로 숨 쉬면 목 안이 칼칼하고 목 안이 건조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꾸 누적이 되면 이제 항상 칼칼하고 충혈되고 이제 여기가 까끌까끌한데 그게 자꾸 누적이 되면 그게 뭐냐 하면 목에 항상 가래 낀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 목가래, 후비루, 그거는 입으로 숨 쉬어서 생기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코 때문에 오래 고생을 하셨잖아요. 코감기 걸려도 목에 항상 뭐가 걸린 것처럼 입천장에서 뭐가 계속 흐르는 것처럼 느껴서 고생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어린아이들 비염, 축농증, 콧물 때문에 코 누런 코 풀어내고 코가 너무나 많아도 목 뒤에 뭐가 계속 흘러, 목에 항상 뭐가 가래가 껴있어 라고 말 안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코도 없고 약 먹어서 풀어내지는 코는 없는데 입천장 뒤에 뭐가 계속 붙어있고 목에 뭐가 칼칼한 게 계속 붙어있어. 그게 왜 생겼다고요? 이러면서 목구멍 점막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콧물 비염 축농증 수술하고 코를 아무리 말리고 없애도 입천장 뒤에서 흐르는 느낌이 있는 거, 목에 항상 가래가 붙어있는 느낌은 해결이 안 됐었어요. 여기 그러셨죠? 후비루, 목가래. 왜 생겼다고요? 입으로 숨 쉬어서. 그래서 코가 나빠서 입으로 숨 쉬면서 목에 가래 낀 증상이 생겼잖아요. 코를 아무리 뚫어도 이 가래 낀 증상이 생긴 건 안 없어지는 이유는 아까 비염이 약으로 치료 안 되는 그 이유하고 같습니다. 한번 목구멍 점막이 해서 칼칼해지고 충혈되고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은 게 아니고 하도 바람을 많이 맞아서 입술 건조해진 것처럼 여기에 굳은 살이 배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콧물을 말리고 가래를 없어도 굳은 살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래 낀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그거는 가래 말리는 약을 써도 안 없어지는 이유는 전립선이 비대돼서 약으로 치료 안 돼서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 분비선 조직이 비대해져서 비우해져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지만 그게 답답해져서 느끼는 거라서 저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 방법으로 그 느낌을 없애드려요. 약으로는 치료 안 되는 증상이죠. 그런 증상 생겨요. 그러면서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면 헛기침, 마른 기침, 가래 기침, 기침 감기를 자주 하는 건 입으로 숨을 오랫동안 쉰 증거.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떤 분 이제 천식까지 생길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입으로 숨 쉰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미 천식이 생기고 기관지염, 기침, 가래 이런 증상이 생긴 건 그 옛날부터 입으로 엄청 많이 숨을 쉰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침을 할 때 어떻게 기침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선생님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기침을 할 때도 입으로 기침을 하면 안 돼요. 입으로 숨을 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부분 점막이 다 이렇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에만 뭐가 잠깐 붙어 있다가 여기까지 가래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목구멍이 굉장히 좁아진 것처럼
가래가 되게 많은 것처럼. 여기까지 이제 비유해진 거죠. 그러면서 또 어디도 상하냐면 비행기 탈 때 귀 멍멍하신 분들은 입으로 숨을 되게 많이 숨을 쉰 증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코로 숨을 쉴 때 요 이관 여기까지 바람이 통해야 귀가 숨을 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귀도 숨을 쉬어야 안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입으로 하면서 입천장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끓고 나오면 여기 목구멍 칼칼해지고 충혈되는 것처럼 입천당 이 부분도 여기도 살짝 칼칼해지고 충혈이 되면서 이관 입구가 살짝 충혈이 되고 부으면 이관 입구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좁아진 것만큼 비행기 탈 때 귀 멍멍한 시간이 조금씩 길어져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게 딱 막히면 이명도 잘 생기고 나이 들면 가는 길을 먹고 이석증 전정기관염 하는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오늘부터 매일 이불 테이프를 다 잘 붙이고 자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귀는 안 망가진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늙어 이렇게 임종하실 때 이제 돌아가실 때 이 분이 귀로 소리는 들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죽는 사람이 소리는 들을 수 있대요. 그게 정말 경험적으로 다 아는 얘기였죠. 그게 지금 얘기한 내용의 이제 답인데요. 청각은 엄마 뱃속에서 태아 시절에 제일 먼저 발달하는 감각기관이 청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죽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감각이 청각인 거예요. 왜? 어떻게? 청각은 이제 태아 시절에 제일 먼저 생기는 감각일 수 있는 이유가 신경만 딱 발달을 하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눈동자는 완전히 혈관 조직이에요. 그래서 영양 공급이 유지되지 않으면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백내장도 되고 어두워지고 침침해지면서 시력이 떨어지면서 눈이 초점도 잘 안 맞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저도 벌써. 그러니까 눈동자는 체력에 맞춰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귀는 죽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감각인 이유가 영양 공급이 상대적으로 필요 없는 구조물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종이하고 실 갖고도 전화기 만들잖아요. 그리고 소라껍질 이렇게 되면 울려서 소리 이렇게 잘 들리잖아요. 그리고 휴대폰하고 비교하면 카메라를 작동시키면 전원이 부족하여 카메라를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문자 뜨지만 통화되는 이 소리 듣는 거는 화면 꺼질 때 같이 퍽 꺼져요. 그게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귀는 상대적으로 영양 공급이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망가지지만 않으면 청력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귀도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요 이관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람이 잘 안 가면 귀가 숨을 잘 못 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명도 잘 생기고 가는 기도 잘 먹고 이제 이석증 전정기관염 하는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끔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석증으로 고생하실 때 주로 언제 그 증상이 제일 심하냐 하면 밤새도록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탁 일어나고 고개 탁 돌리면 핑 돌려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왜? 밤에 입 벌리고 잤거든. 그 다음에 여기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명 소리가 언제 제일 크냐고요? 이렇게 물으면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제일 시끄럽대요. 왜? 밤에 입 벌리고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명증 치료하는 것도 이명증 그렇게 치료가 쉽진 않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입으로 숨 쉬면서 어쨌든 이 구조가 좀 망가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입을 딱 다물고 해서 이 바람 통하게 해주고 입을 딱 다물고 자게 해주면 지금보다 심해지지는 않아요. 왜 이명이 살면서 자꾸 이렇게 커지잖아요.
피곤할 때 좀 커지고 뭐 컨디션 좋을 땐 좀 줄을 수 있지만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할 때는 이명소리가 왜 조금씩 커질 수 있잖아요. 왜? 이유 없이? 아니, 입으로 숨 쉬어서 이관이 상하는 것만큼 그런 증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딱 붙이고 주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관 기능 부전증도 입으로 숨 쉬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게다가 또 입으로 숨 쉬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하면 항공성 중이염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진지 드시면서 살에 자주 걸리는 분 있을까요? 살에. 밥 먹다가 왜 기도로 넘어가서 막 재채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없으세요? 살에도 입으로 자꾸 숨을 쉬면 목구멍 점막이 이제 건조해지고 칼칼해지고 상하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 밥이 미끄러지듯이 잘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 자꾸 목에 걸리는 거, 그것도 입으로 숨 쉬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제 요 정도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나빠지는 게 정말 이렇게 바닥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목에 가래 끼고 후비로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이제 여기까지 답답해서 항상 목구멍 이렇게 쪼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최근에 오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위에 이렇게 밥줄을 끼우고 오셨어요. 밥을 못 드신대요. 왜? 검사 다 했는데 뭐 연화장애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물도 못 삼키는 거예요. 여기가 자꾸 이렇게 막아서.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입으로 숨을 쉬어서 생기는 증상인 거죠. 근데 그 할머니는 기침도 없고 가래도 별로 없고 건조하면서 뭐가 이제 이렇게 잘 안 넘어가는 그런 증상. 똑같이 입으로 숨을 쉬는데 어떤 사람은 가래가 많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기침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좀 다르긴 하지만 다 입으로 숨 쉬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인터뷰 받은 건데요. 27 남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콧물이 엄청 나오면서 코가 건조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콧물이 나오는데도 코가 건조해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죠. 콧물이 날 때가 있는데 콧물이 많이 나다가 콧물이 갑자기 마른대요. 그러면 엄청 건조한 걸 느낀대요. 그러면 건조한 자리하고 콧물 많이 나는 그 자리하고 달라요?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요. 처음에 증상이 시작할 때는 아침에 건조하거나 콧물이 없었는데 일상생활하다가 오후가 되면 그때 콧물이 한번 났대요. 괜찮았다. 이제 콧물이 처음 비염으로 인해서 처음 생긴 건가 보죠. 콧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코가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그때마다 이비인후과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이제 콧물이 줄곤 했었대요. 근데 이제 저한테 치료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자다가도 계속 코를 풀어낼 정도 콧물이 많았대요. 근데 코를 풀어내다 보면 콧물이 줄기도 하지만 콧물이 정말 많아서 도저히 코를 풀다 안 되면 가만히 있게 된대요. 코를 풀지 않고 그냥 입으로 숨을 좀 급하게 내쉬고 들이쉬고 하다 보면 콧물이 덜 나오면서 코가 좀 뚫리나 싶으면 이제 건조한 증상이 찾아온대요. 엄청 공감되시나 보죠? 막 거기 끄떡끄떡. 그렇게 고생한 지 몇 년이에요? 그랬더니 10년 됐대요. 처음엔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는데 감기 기운이 좀 온다 싶으면 코가 꽉 막히고 그때마다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뚫리고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 코가 막힐 때마다 답답한 느낌이 엄청 더 심해졌대요. 그래서 코가 막히는 걸 조금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해지다 보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고 그러면 점점 더 자주 복용을 하게 되면서 엄청 콧물이 쏟아지다가 콧물이 안 쏟아지는 순간에는 또 엄청 건조해지고 살 수가 없대요. 27인데. 근데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은 엄청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콧물 말리는 약 쓰는 거 뭐 이런 증상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입으로 숨 쉬면 이제 또 어떤 증상도 생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공감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64살 여자분이세요. 목에 가래가 붙어 있다고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있지만 이분의 또 증상은 누워서는 말을 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목구멍이 자꾸 막힌대요.
누우면 이렇게 목구멍이 턱 막히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 아직 고생은 안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누워서 말을 하면 대화를 하는 도중에 탁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입천장 목구멍이 이렇게 탁 막힌대요.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물었죠. 언제부터 그런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셨는데요? 정확한 시작 시기는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1년 6개월 정도? 그러면 이 증상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치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이비인후과 많이 다녔고 종합병원도 다녔는데 그런 거는 전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마음이 문제니까 마인드 컨트롤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만 하셨지 특별한 치료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를 치료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구멍 점막 비후해진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굉장히 많이 편해지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을 한번 삼켜 보세요. 침을 이렇게 삼킬 때 자기 목젖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길이로 생겼는지 감각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내 편도선이 얼마만한 크기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감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딱 이렇게 삼킬 때 자기의 목구멍이 어떤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감각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혀끝으로 이렇게 이빨 사이사이에 왜 고춧가루 하나 낀 것까지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게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침 삼킬 때 혀뿌리 쪽, 목젖 있는 부분, 편도선 있는 부분은 침을 딱 이렇게 삼킬 때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무슨 감각이 있는지 거기는 감각이 전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침 삼킬 때 가래가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 뭐가 계속 흐르는 것처럼 느껴져. 이거는 가래가 문제가 아니라 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 점막이 상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는 그 부분의 점막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느낌이 안 없어지세요. 가래가 없어도 느껴지는 걸.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목가래 후비루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콧물 때문에 코가 흘러서 그렇습니다. 코가 흘러서 기침을 합니다. 이거 콧물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다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면 목젖이 이렇게 누우면 뒷벽에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닿잖아요. 그럼 그게 목구멍 막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입 벌리고 살았으면 목젖이 망가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점막이 건강하지 않아서 누우면 그게 닿으면서 목구멍을 막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쉴 때 목젖이 때리는 뒷벽, 입으로 숨 쉴 때 들이쉬는 공기가 직접 맞닿는 구강인두 부분의 점막이 상해서 그런 증상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치료하면 그 느낌이 없어지는데 이분한테 또 물었어요. 그러면 사례는 어떠세요? 사례는 자주 걸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64살인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된 밥을 먹지를 못해요. 항상 국물이나 물김치, 뜨거운 국과 같이 먹어야 밥이 넘어가지 안 그러면 목이 막혀서 못 먹고 넘어가질 않아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세요? 살에 자주 걸리시는 분. 그래서 국물 없이 밥을 못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억도 안 나요. 한참 오래돼서요. 그런데 2014년도 그 전부터 계속 그 증상은 있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후비루 증상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뭐가 흐르다가 항상 목에 가래 낀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국물 없이 밥 못 먹은 지는 되게 오래됐고 그 뒤로 2014년부터 항상 목에 가래가 붙어 있어서 그게 너무 불편해져서부터 이비인후과를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살에 걸리는 거나 누워서 말을 하려고 하면 숨이 막히는 증상은 그러려니 했었대요. 근데 이 증상도 입으로 숨 쉬어서 생기는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으로 숨 쉬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면 기침 날 때 기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입으로 숨 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귀가 멍멍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그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만 멍멍했는데 요즘에는 운동을 하고 나면 귀가 멍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줬어요. 자고 나서 아침에 귀 멍멍한 거는 밤에 입 벌리고 자서 그렇다. 근데 골프 치거나 운동할 때도 이렇게 하고 운동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더 심해지다 보니 운동하고 난 다음에도 귀가 멍멍해지는 거예요. 그때도 하면서 이관 입구까지 마찰이 일어나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입 벌리고 자면 안 되니까 테이프 붙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걷는 운동이나 뭐 등산이나 어떤 운동을 할 때도 입으로 숨이 들어가지 않게 입을 딱 다물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기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침할 때도 콜록콜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걸 갖고 왔잖아요. 입으로 날 공기가 들어가면 목구멍이 가장 상해요. 그래서 80 가까이 되신 할머님 한 분이 폐쇄성 폐질환 COPD 그 진단으로 5년 전에 진단받고 한 몇 개월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오신 분이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생활해야 되고 기침할 때도 입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기침할 때도 이렇게 하면 제일 좋고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기침할 때 입을 가리고 하잖아요. 콜록콜록 이거 안 돼요. 입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입을 꽉 막아서 날 공기가 목으로 안 들어가게 기침을 해야 됩니다. 할머니가 기침을 한번 하면 밤에 3시간, 4시간을 기침을 하셨대요. 기침이 기침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콜록콜록 해서 진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침을 해야 이제 이게 이렇게 한번 고비가 넘어가야 기침이 가라앉는데 입을 딱 다물고 기침을 하게 지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입으로 기침을 해도 그냥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꽉 막아야 된다니까요. 꽉 막고 입으로 날 공기가 안 들어가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5-6번 기침을 하면 기침이 일단 멈춘대요. 다시 5분 뒤에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다시 나올지언정 연달아서 계속 1-2시간씩 하는 기침은 멈춘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치료 받으시면서 계속 붙이면서 조금 진정이 됐겠죠. 그랬더니 어느 날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기침을 다스릴 수 있게 됐다고. 기침 한번 시작해도 이제 겁이 안 난다고. 입을 딱 다물고 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억울해 하시는 게 가래가 항상 붙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가래 어떡하냐고 이렇게 뱉어도 되냐고. 그래서 그 가래 뱉으시라고 이렇게 지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에 항상 가래가 끼면 최선을 다해서 그 가래가 떨어질 때까지 캑캑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렇게 많이 해서 이게 그때 더 많이 상한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입을 딱 다물고 기침을 입으로 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기침을 했더니 훨씬 고생하는 시간이 짧아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입 다물고 기침을 하면 기침이 빨리 멈춥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무조건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입이 할 수 없이 벌어질 때는 무조건 두꺼운 수건, 뭐 휴지 옆에 둬서 왜 기침 소리 안 나게 왜 이불 덮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날 공기가 목으로 안 들어가게. 날 공기는 콜록콜록 할 때 기침 속도가 바람의 속도가 엄청 빨라서 여기까지 그냥 쑥쑥 들어가면서 기관지를 상하게 하는 정도가 훨씬 심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온 가족 다 입을 테이프 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붙이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붙이는 테이프 다 붙이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파스 붙이는 뒤에 부직포 테이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살에 오래 붙이고 있어도 공기 통하니까 별로 이렇게 피부에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붙이셔도 좋고, 반창고나 데일밴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 실크 3M에서 나온 종이 반창고 있는 거 아시죠? 요거는 이제 실크 반창고로 해서 종이는 아니고 천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이시면 입을 이렇게 말아서 붙이시는 거예요. 바람이 이건 하나도 안 새요. 근데 밤에 이걸 붙여서 바람 하나도 안 새고 코로만 밤새도록 숨 쉴 수 있으면 코 골아도 100점 준다니까요. 그래서 입을 테이프로 붙이고 주무셔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도 집에 이제 1살, 2살, 3살 된 아이들도 밤새 요렇게라도 붙여서 재우세요. 그러면 말도 하고 여러 바람 새고 별로 안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도 붙여서 재우시는 게 좋은데, 감기를 안 해요, 애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입에 붙이는 거 왜 중요하냐 하면, 감기가 한문으로 느낄감에 기운 기자를 쓰잖아요. 찬 기운을 느끼는 게 감기거든요. 영어로는 캐치 콜드. 그죠? 한방적인 용어로는 상한증이라 그러는데, 상할 상자에 찰 한자를 써요. 상한증. 찬 기운에 상하는 게 감기인데요.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찬 공기가 이렇게 찬 공기라도 요 공간으로 바람이 싹 지나가면서 요게 순간 온수기처럼 요 냉기가 온기로 딱 들어가서 온기로 딱 바뀌어서 여기를 지나갈 때는 안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면.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 한 5분만이라도 이렇게 숨을 쉬면 환절기 때 조금만 추워도 감기 걸리는 이유, 냉기가 여기까지 그냥 들어가니까 감기하죠. 영어로 그냥 캐치 콜드 한다니까요. 냉기가 쑥. 그러니까 환절기 때마다 감기하는 거는 입으로 숨을 쉰 증거라고요.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자면 이제 감기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시중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입으로 숨 쉬면 안 된다 해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턱을 묶어주는 이런 것도 본 적 있으시죠? 근데요, 자기는 환자분 중에 자기는 입을 절대로 안 벌린다는 거예요. 이를 너무 악물고 자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묶어서 이를 악물고 있어도 입으로 숨 쉬는데 불편함이 없네요. 그죠? 턱을 묶어도 입으로 숨이 쉬어져요. 그럼 마스크 이렇게 걸치면 마스크가 입으로 숨 쉬는데 뭐 방해를 전혀 안 하네요. 문제는 입술이 언제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있지 않아도. 그래서 입으로 숨 안 쉬는 거는 이렇게 다 붙이셔야 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